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또 시를 몇 편 읽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이어서 시를 몇 편 더 읽어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시는 나이덕 시인의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 제목이 배추의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시의 중심 소재, 제재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배추겠죠?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딱 봤을 때 어때요? 딱 봤을 때 시를 쓰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시조처럼 어떨 때 끝내야 되고 글자는 몇 개 써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없고 자유롭게 쓴 시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유시. 그 다음에 이 시는 정서를 표현했죠, 맞죠? 그러면 서정시. 그래서 이 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고,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운율을 주는 규칙들이 없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이 시의 운율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맞죠? 시니까 운율이 있는데 운율이 어디 있냐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시 안쪽에. 그러면 그거를 내재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고 또 내재율을 갖고 있는 시예요. 자, 봅시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 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여기까지가 1연이에요. 제가 구분해서 적어놨는데 시에서 연 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 봤을 때 한 줄 띄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이 나눠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2연으로 되어 있고 몇 행으로 되어 있을까요? 행은 저 한 줄짜리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행으로 되어 있죠. 2연 16행으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일단 1년에 봅시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제목이랑 똑같이 얘기했죠. 근데 배추가 실제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원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면 배추를 사람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해요? 의인법. 배추를 사람처럼 표현한 이유가 뭔지 뒤에 가면 나오겠죠.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농사를 하는데 왜 농약 없이 키워요? 저희 엄마도 주말 농장 하시는데 농약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안 쓰면 벌레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쓰시긴 하는데 여기서는 농약 없이 키운다고 했어요. 이 시의 화자가 농약 없이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무농약인 거 우리끼리 먹으면 몸에도 좋지만 다른 벌레들을 안 죽이기 위해서죠, 맞죠? 다른 벌레들을 일부러 막 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자연을 사랑하는 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연 친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연이랑 그냥 친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이랑 더 가깝고, 자연을 소중히 아끼고 하는, 작은 벌레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농약 없이 키우니까 벌레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가을이 되면 이제 수확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맞죠? 헛일일 것 같다고. 그래서 아직 가을은 아닌데 가을이 돼도 이거 못 키우겠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여름 내내 그러면 지금 시간적 배경 여름이다, 맞죠?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 시의 현재 계절 지금 이 1년에서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에요. 여름 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너희라고 했어요? 당연히 배추한테 그런 거죠. 배추한테. 배추를 너희라고 불렀어요. 그럼 어때요? 배추가 살아있는 것 같죠, 맞죠? 배추가 실제로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의인법이에요.
배추를 친근하게 여기면서 배추한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배추한테 말을 거는 거죠. 말을 걸고 있으면 서로 얘기하는 거면 대화하는 거. 그래서 대화체예요. 그래서 희적 화자가 배추가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을 걸듯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름 내내 이제 농사하면서 밭둑 지나면서 계속해서 배추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늦가을이 됐어요.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바뀌었죠. 그러면 시간이 흐른 거죠, 맞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늦가을 배추 포기 묶어주며 보니 배추 포기는 왜 묶어요? 수확할 때 보면 배추 이렇게 다 묶여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묶는단 말이에요. 배추 포기를 묶어주면서 보니까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서 속이 꽤 찼어요. 여기서 그래도 왜 그래도예요? 농약 없이 키워서 안 자랄 것 같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배추를 끈으로 이렇게 묶으면서도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은 뭐예요? 독백체.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독백 혼자 얘기하는 거. 스스로 혼자. 글자가 이상하네. 독백체예요. 그래서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혼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배추벌레 아까 농약 없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맞죠? 그래서 배추벌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배추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배추를 묶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생명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동경하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나 이 배추는 배추벌레 농약을 안 쳤으니까 벌레가 많죠. 그래서 배추벌레에게 반 넘게 먹히고도 속이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순결한 잎은 배추의 내면이 점점 자기 희생하면서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말 그대로 순결한 잎, 그러니까 되게 좋은 모습으로 차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희생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추의 속이 이렇게 막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추의 마음이나 이 배추벌레가 죽을까봐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뭐가 다를까라고 했어요. 뒤에 물음표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서리법은 당연한 걸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나 배추 마음이나. 그러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행에서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농사하다 보면 맞죠? 풀 계속 만지고 이러면 풀이 손목에 옮잖아요. 맞죠? 옮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라고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면서도 이 배추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랑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까는 헛일일 것 같더니 이런 거 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에 들었나 보다라고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게 배추랑 인간, 그러니까 자연이랑 인간의 공감, 동화 이런 거를 주제행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추랑 사람이 연결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맨 끝행을 통해서 이제 이 시에서 통째로 하고 싶었단 말이 나왔는데 이 시에서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 자연과 동화되는 삶, 이런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 전체 되게 자연 친화적인 시고 배추를 키우면서 그 배추를 통해서 배추벌레에게 먹히는 배추를 통해서 이제 자기도 작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 시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 우리가 읽어봤는데 계속해서 배추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맞죠?
배추를 사람처럼 표현하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을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사람처럼 표현을 하면 그 대상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공감하기가 쉽겠죠. 맞죠? 그 대상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추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독백체인데, 여기 대화체, 배추에게 말 거는 부분이 있는 거, 이제 그 정도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죠, 우리한테.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배추는 이랬고, 배추도 뭐 배추벌레에게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배추벌레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살짝 먹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얘기는 안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자연 친화적인 삶은 되게 좋은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돌려서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면서 하는 게 이제 시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음 시 볼게요. 두 번째 시는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이장희 시인의 시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시가 어때요?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짧죠? 이 시는 몇 연? 4연 8행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일단 보면 맨 첫 부분에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이제 시의 제목이 있어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했죠? 뭐뭐는 뭐뭐다. 비유법 중에 은유법이라고 했죠. 은유법으로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이 은유법에서 원관념, 이 봄과 고양이 중에 원관념, 원래 화자가 제목에서 주요하게 설명하고자 했던 거 뭐예요? 봄이죠. 봄이 원관념, 그 다음에 고양이가 보조관념이에요. 어쨌든 봄은 고양이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봄과 고양이 사이의 상관관계, 둘이 어떤 점에서 닮았고 또 어떤 점에서 시인이 봄을 고양이로 표현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시의 내용 중에서 알 수 있겠죠. 제가 굳이 여기 몰아서 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가 이 시는 고양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부분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고양이의 털인데 털은 솔직히 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털인 양 그려볼게요. 그래서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이렇게 부드러운 털, 뭐뭐같이 부드러운, 뭐뭐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뭐뭐 같은 뭐뭐, 뭐뭐처럼 뭐뭐 있냐, 뭐였어요? 직유법. 여기서는 원관념 뭐예요? 원관념. 뭐뭐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니까 이게 원관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위에는 봄이었지만 여기는 고양이의 털이에요. 왜요? 고양이의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표현하기 위해서 꽃가루를 가지고 왔잖아요. 맞죠?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털이 봄에 이제 많이 날리는 꽃가루랑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향기 뭐예요? 후각적 심상. 부드러운 뭐예요? 촉각적 심상. 그래서 이 시가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그리고 2연. 금방울과 같이 호둥그러운 고양이 눈에 뭐예요? 직유법. 직유법인데 고양이의 눈을, 이게 원관념이죠. 그리고 부조관념 뭐예요? 이게 동그랗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처럼? 금방울처럼 동그랗다고 있어요. 금방울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에, 그럼 눈을 그려야겠죠. 동그란 눈.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양이 눈 어떻게 생겼어요? 맞죠? 밝은 데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까맣죠.
이렇게 그려서 제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 고양이를 좋아해요.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그래서 이 그냥 불길도 아니고 미친 봄이라고 했어요. 미친, 여기서 보통 시에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정도면 보통 되게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불길이잖아요. 맞죠?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그걸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보통 미쳤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것도 거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미친 봄의 불길이라고 했어요. 불길은 타오르는 거죠. 맞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 눈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으로 쓰였어요. 생명력의 상징으로. 그리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시각적. 뒤에 숨겨진 말 뭐예요? 심상. 6가지 심상 중에서 우리 지금 3가지나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을 그리려면 코를 그려야 되겠죠? 고양이 입 이렇게 생겼죠?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푸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고요히는 뭐예요? 소리가 별로 없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는 청각적 심상.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돌아라. 포근한 뭐예요? 촉각적. 졸음이 떠돌아라. 봄에 맞죠? 우리 많이 졸죠. 춘곤증도 봄에 있는 거고 맞죠? 밥 먹으면 졸리고 그냥 있어도 졸리고. 그래서 봄에 이런 모습들을 지금 고양이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 연에 날카롭게 쭉 뻗은 건 뭐예요? 시각적이죠.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나머지 얼굴 그려줘야 되겠죠? 이거 잘못했다.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더 뛰놀아라. 푸른 봄. 여긴 대놓고 이제 생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푸른 봄에는 새싹도 많이 피고 맞죠? 보통 뭐 이파리, 봄에 특히 환하게 피는 벚꽃 같은 것도 있고 맞죠? 개나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생동감을 색깔로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시에 심상들이 많이 나오죠. 감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봄의 아름다움을 고양이에서 찾아내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실제로 보거나 느끼거나 냄새 맡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시인의 감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도 어때요? 딱 봤을 때 뭔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맞죠? 글자 수가 똑같거나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자유시죠. 이 색깔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거는 감각을 표현했잖아요. 맞죠? 그것도 정서예요. 자유시니까 내재율.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이랑 직유법이랑 나왔죠. 직유법은 2번 나왔고 은유법은 제목에서 나왔어요. 봄은 고양이로다 했을 때 원관념은 봄이라고 했고 보조관념은 고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봄을 표현하는데 봄을 어떤 걸로 표현했어요? 고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의 특징, 본인들이 생각하는 고양이의 특징을 가져와서 이 봄이 어떨 것이다. 봄이 어떻게 느껴져서 고양이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은유법을 먼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고양이의 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고양이의 눈이 얼마나 후둥그란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꽃가루랑 금방울이라는 대상을 가져와서 표현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와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고양이의 털이 부드럽다, 고양이 눈이 동그랗다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보조관념의 특징을 가지고 와서. 알겠죠? 그래서 이 시는 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한테 뭔가 이런 시, 이런 대상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시예요.
그래서 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 다음으로 볼 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예요. 보면 윤동주 시인은 언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죠. 그리고 되게 엘리트였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를 갔는데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유학파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시집이 한 권 있어요. 한 권 있는데 그 시집도 유고 시집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시집을 자기가 생전에 내지 못하고 이제 죽고 나서 사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묶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윤동주 시인은 29살에 죽었어요. 되게 젊을 때 돌아가셨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시를 많이는 아니고, 아무튼 시를 열심히 쓰셨는데, 그래서 그때 나온 시 중에 하나고, 또 윤동주 시인의 시는 이제 약간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보통 대체적으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많이 드러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이 시를 보면서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보통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죠. 맞죠? 절대자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대상. 근데 뭐에 대해서 절대적이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거. 그걸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도 우리가 뭐 맹세할 때 하늘을 대고 맹세한다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고, 이거는 화자가 바라는 거죠. 화자가 바라는 자기 삶의 태도.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때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화자가 잎새에 이는 바람이 이파리에 항상 불죠, 맞죠? 항상 불고. 근데 그렇게 잦은 이런 고통, 고난, 그리고 또 뭐 갈등, 이런 게 이파리 부는 것처럼 되게 작고, 이제 그런 짜잘한 갈등들에 항상 괴로워하고, 이제 그럴 만큼 이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화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고, 먼저 의지죠. 사랑해야지 하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별이 뭐예요? 화자가 별을 노래하는 마음, 이 화자가 노래하고 싶다는 별은 뭐냐면, 당연히 화자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겠죠. 이 가치가 어떤 거냐면, 뭐 희망도 될 수 있고, 다른 이상적 가치들. 그래서 이런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길은 뭐예요? 저희가 찾은 길이 아니고 주어진 길이에요. 이 시대 화자가 길을 발굴하고 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길, 자기한테 맡겨진 길, 이거를 걸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의지죠, 맞죠?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길은 솔직히 그게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나쁜 길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일제시대에 주어진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길이겠죠. 헌신하는 길.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연에 딱 한 행이 있어요. 이연에 딱 한 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별은 뭐라고 있어요? 희망. 그리고 바람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러니까 별에 계속해서 고난, 희망에 계속해서 고난, 시련 같은 게 계속해서 가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나 밤이라는 거죠. 밤은 깜깜하고 어둡고 또 가끔은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시간은 일제강점기 자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또 희망이 고난에 계속해서 스치고 이런 시련이 많은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를 그냥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일제강점기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인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시인이 살았던 독특한 시대,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독특한 강압적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빼놓고 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시를 읽는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은 어때요? 마음의 태도가 어때요? 태도가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리고 시대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고 맞죠? 그리고 이 시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잎새, 바람, 별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이런 자연물을 상징적인 의미, 대립적인 이미지로 사용을 해서 이 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이 두 개는 반대되는 뜻이잖아요. 맞죠? 별이 희망적인 거, 긍정적인 거면 바람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때요? 나는 괴로워했다. 과거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겠다 했으니까 미래죠. 오늘 밤에도 했으니까 현재예요. 그래서 독특한 시간의 흐름으로 돼 있죠. 과거, 미래, 현재를 넘나드는 그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인이 지향하는 바도 드러나고 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드러나고 하는 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는 어때요? 뭔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느낌도 괜찮고 맞죠? 좋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다른 시도 많이 보면 좋은데 윤동주 시인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 희생적이고 반성적이고 또 자기 과거를 계속 돌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윤동주 시인이 그 시대의 엘리트였고 또 일본에서 유학하게 되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우리나라를 점거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시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